유통신 발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입니다. 우리 내빈 모두에게 박수 좀 부탁합니다. 차가 이렇게 밀려서 우리 허경영 후보께서 조금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실제 이 국사를 논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중 글로벌 뉴스통신 발행인입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는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국회학회, 글로벌 뉴스통신이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뉴스통신이 주관을 하며 여정포럼, 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후원을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는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NKBS 통신사, 국민의 소리 등이 생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대통령 후보께서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이해되는 정책을 전파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여러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질문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니터단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인사를 좀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좌장을 맡으실 이홍기 사단법인 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홍기 이사장은 육군대장 출신이고 현재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좌장을 제가 부탁을 했고요. 그 옆자리에 유구한 경영학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구한 박사는 금성개전 연구소 중소기업의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권은희 박사는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권은희 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태진 박사를 소개합니다.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법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국가 고위직 공무원을 정년퇴임하시고 우리 글로벌 뉴스통신에 이번에 토론회에 참석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인데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배병유 경제풍월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병유 회장님은 정말 아주 훌륭하신 국가의 언론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 자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제가 가서 요청을 했더니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과 여기 특히 오신 방청객, 특히 방청객이나 모니터 요원들 제가 선발을 하신 일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오늘 윤석열 후보가 못 오셨는데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전준규 소장님, 회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셨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제가 저분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뵀는데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여러 차례 오시는 걸 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질문을 한 꼭지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모셨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통신의 공개 모집한 모니터단들하고 특히 공동 주최하는 단체, 소상공인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또 후원단체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사실 장소는 협소합니다. 여기 전체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워낙 제한돼 있어서 초청된 분들만 오게 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취재를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만파동원의 물결이 돼가지고 행복한 국민들이 많은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면서 바로 직장에 웃음꽃이 피는 이런 만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풍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하신 분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 정책 토론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뉴스통신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국회 학회가 주최하고 글로벌 뉴스통신 주관으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 토론위원회가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가혁명당 후경영 후보를 초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4회에 걸쳐서 초청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메일로 사전에 질문 요지 등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유선으로 통화하였습니다. 초청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고 여론조사 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현황에 공표한 자료로서 후보 지지율 3% 이상이거나 공약 선호도 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토론회에 참여 의사 여부를 절차에 따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초청 토론회는 글로벌 뉴스통신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국회 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뉴스통신 주관으로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여정포럼이 후원합니다. 생방송인 관계로 1시간 30분간 정책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국민의 소리가 생방송하며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회원, 전국 경제인연합회 출입기자 등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과 패널로 참석하신 5명의 전문가들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글로벌 뉴스통신 모니터단, 국가품질면접협회 회장단, 학계, 대한노인회 회장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장단 등이 방청석에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발표하는 국가혁명당 후경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패널 질문자로 참석하신 이홍기 정치학 박사, 사단법인 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이후부터는 좌장이신 이홍기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홍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 국민들에게 중요한 그런 이 시간에 오늘 좌장의 역할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원만하고 그리고 성과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글로벌 뉴스통신 권 대표님께서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질문을 해주실 패널 분들을 앉은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병휴 경제풍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원은희 전 국회의원님이신데요. 경영학 박사이십니다. 여성 사회입니다. 다음은 김태진 박사님이신데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소장님으로 계시고요. 복지 산업 분야에 많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구환 경력
경영학 박사이시고요. 금성계전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정보 공시 분야 아주 유익한 지원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정책을 발표하신 이후에 패널 분들께서는 제가 지명해 드리는 대로 사례대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좀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허경영 후보님께 정책 발표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후보 TV 노출을 여야가 몇천 번 하는 동안에 이렇게 노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 그런 후보에게 이렇게 오늘 또 초청을 해주셔서 뭐 이렇게 기자 관계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 후보 토론에 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다른 후보들이 뭐 이렇게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토론회인데 꼭 이렇게 참석해서 제가 방송에서 밝힐 수 없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패널 여러분이 묻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지금 허경영 후보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그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는데 아마 질문 과정을 통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거 이렇게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한 진행 규칙이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한 통제인데요. 패널 분들이 각자 2분 이내로 한 가지씩만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역시 2분 이내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패널이 5분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5분이 다 끝나고 나면은 패널 분들이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인당 1분씩만 질문하시고 후보님께서는 2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제가 먼저 안보 분야에 관한 질문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고도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융하게 받아들이고 그 전제하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의도를 억제하고 또 그들이 발사한 탄알이 우리 영토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강한 응징을 하는 대응작전이 그 기본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갖추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미흡한 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보는 국방으로만 국방 능력으로 북한과 우리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전력을 가진 북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적군은 군대는 우리 방위는 경제력으로
방을 해야 됩니다. 칼에는 경제, 핵무기에는 경제.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원산을 시를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서 금강산과 소금강, 위금강, 해금강, 내금강 이런 금강산을 중심으로 있는 원산시를 통째로 빌려서 50년간 홍콩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크루즈들이 그 길을 보고 금강산 원산시에 대규모 비행장을 건립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해서 북한이 그 세금 수입으로 북한 경제가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원산을 잘해서 북한이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청진함을 우리가 개발해 줄 수 있고, 나진함을 개발해 줄 수 있고, 선봉함을 개발해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VV 벨트를 경제 특구로 만들었어. 자르비노, 연해주, 하브르모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우리 한반도의 10배 정도, 1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100년간 빌렸어. 코리아 대한민국 자치주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5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보내서 대규모 도시를 만들고 산업 기지를 만들어낸다면 4차 산업의 발전이 동아시아 이 VV 벨트에서 대규모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가 우리의 3분의 1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아시아 연방 통일, 러시아와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지고 오고 아시아 연방 통일, 그리고 세계 통일의 수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수도로 바뀔 거라는 걸 저는 확실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는 반드시 경제로 풀어가야 된다. 김대중 선생의 햇볕 정책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경제 민간 교류로 나가야지, 정보 간 교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연방제나 이것도 남북 적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문화교류, 경제교류, 경제지원 이걸로 북한 해안 도시들을 개발해주고 세계적인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북한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남한 인력들의 사우디 진출이나 세계적인 건설 이런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노하우, 소선 기술, 핵 발전소 기술 이런 기술이 북한 각 도시에 적용돼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한반도 안보는 평화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또 독특한 그런 경제적 안보, 경제 안보에 대한 개념을 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경제풍월 회장님이신 배병휴 회장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님께서 참 다양한 발상으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 경영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건너하셨겠습니다만은 결혼, 출산, 임신, 육아 전 과정을 국가가 도와주겠다. 청소년들의 미래까지 도와주겠다.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 조달 방식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지출을 혁신하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도둑놈 잡아서 재정을 끌어들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보면은 모든 것이 입법 사항이고 기대 개혁 사항입니다. 이게 허경영 후보님 단독 의지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한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입법이고 규제 개혁입니다. 특히 의회의 기관이 전무 없는 허경영 후보님께서 허공에 된 말씀 아니냐면
입법할 수 있습니까? 기재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의문시됐다. 물론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대가 보니까 고뇌를 많이 하셨겠습니다 하고 봤습니다만 저는 경제기자만 한 30여 년 한 유일한 안목 가지고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하다. 우선 의회의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지금 숫자 줄이겠다. 국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겠다. 정원을 어떤 식으로 줄입니까? 입법사항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네. 그래서 좋은 공약을 평가하시면서 좋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30년 전부터 일관된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패권주의자들은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야가 대치된 상황에서 중도적, 실용주의적 중도적 인물이 나타나서 여야를 중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연립정부 형태의 강요들을 포진한다면 여야가 충분히 의회에서 저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그런 말이 틀린 말입니다. 민주당 200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만 청와대 들어가서 정권이 교체됩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는 공약은 한 개도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 이재명, 또 안철수, 심상정 이 후보들이 이 대통령이 특별 대통령령으로 명예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그 명예부통령이 되고 그들이 받은 표가 30%면 30%의 정부 같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지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관 임명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표만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통령 이런 여러 부통령들이 협의해서 우리가 국민 배당금을 주자. 월 150만 원 예산을 줄이자. 얼마 줄입니까? 70% 줄이자. 내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내 판공비 400억 내 돈 내놓겠다. 이렇게 내가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먹는 밥값 내가 내놓겠다. 청와대 관저 사용하는 비용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대통령 공직자들이 이 판공비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들은 무슨 철밥통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판공비를 거의 줄이고 성인지 예산 32조 남녀 평등에서 32조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다 없앱니다. 그래서 여성부도 없어지지만 또 하나 국방비가 50조인데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1년에 45조를 써요. 이런 예산이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산모에게 1억 6천만 원씩 돌아가는 돈인데 산모한테는 돈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애 10명의 노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노인 10명의 어린애가 하나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야 국회의원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만약에 연립정부를 했는데도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부 경제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신교육 때 보냅니다.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 기용되느냐? 전혀 힘이 없고 가장 약소국가. 그것이 중재적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분도 한번 한국 사람도 한번 유엔 사무총장을 했죠. 우리가 무슨 파워가 있어서 했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 국회에 의석이 없는 허경영만이 혁명이 가능하다. 어떤 혁명이냐? 연립정부 혁명의 중재자로서 관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통과해주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이 1억 받는 것은 제가 대통령 되면 2개월 안에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헌법 76조 1항, 2항, 3항으로 해결합니다. 국회
결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매월 150만 원 주는 거라든지 결혼하면 3억을 주는 거라든지 노인수당을 매월 7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70만 원씩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국회에서 계속 부결이 된다. 국민들이 저보고 저는 국민투표를 적극 실시할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이 국회 정신교육 때 보내라. 새로 한 100명 뽑아가지고 이거 좀 통과해다오. 뭐 이러면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정치의 혁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병용 경제통합 대표님, 제가 그 경제적인 걸 많이 우리 배 회장이 그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경제계 원로인데 그런 지나간 사고로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베리아로 나가야 되고 몽골로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오늘 시간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시작 시간이.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이나 또는 답변하신 후보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시간을 초과하신 제가 좀 제동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교육 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면 이제 막 강론까지 다 나와버리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권은희 박사님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하셔도 하셨지만 뭐 1년에 진짜 수십조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점점 낮아져서 지금 0.81명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25년까지 0.52명으로 추락할 거라고 지금 그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지원금,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책이죠.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 사회 시스템을 남녀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이 200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때 380조. 이게 예산이 연간 23%씩 불어나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610조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동안의 예산이 1000조가 됩니다. 1000조. 국가 예산을 1000조로 봤을 때 70% 300조만 국가가 써도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 200조가 거기서 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실제 국가는 얼마 못 썼습니다. 120조 정도 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살림이라는 게 150조면 뒤집어 씁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받고 그거 뭐 다 이거 해외 여행 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해외 여행비까지 주고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씩 주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 국회 예산 결산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제 말은 얼마든지 예산은 축소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긴축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배고픈데 국가는 배 안 고프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긴축재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건축은 지방 예산을 집행권을 중앙에서 다 가져옵니다. 지방세 없앱니다. 국세로 바꾸습니다. 전부 해서 저는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중앙에서 통과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사를 하나 하는 것도 국가에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달라집니다. 예산 남아납니다. 네, 후보님. 제 질문은요. 예산을 써서 하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다. 근데 사회 제도를 가지고 네. 우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사회 제도를 자꾸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침 출산에서 나타나요.
이거 연간 45조를 가지고 저출산을 맨날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0.8, 0.7로 내려갑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구하지 마세요. 절대 연구하지 마시고 산모한테 그냥 주세요. 1억 6천씩. 이게 우리 45조에서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애 낳으세요. 결혼하는데 3억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애를 낳습니다. 결혼합니다. 이건 적어도 이게 우리나라 이 지성인들이 보통 중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좀 덜 해봐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생활비에 찌들리고 700만 명이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대부분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달부로 적자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다 나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 장인 장모 핸드폰 요금, 뭐 아들 딸 핸드폰 요금, 부인 핸드폰 요금, 핸드폰 요금만도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월급 봉투가 그저 나만하질 않아요. 몇백만 원이. 이런 시점을 과연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지원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예산 줄여서 국가가 쓰나 국민이 쓰나 인플레 안 생깁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내가 왜 의원님들을 자꾸 정신교육들 이야기하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재벌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그 혈세 나 세비 반납하겠어. 나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나 세비 안 받겠어. 나는 그런 사람 아직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의원이면은 나 재산이 뭐 한 100억 되니까 난 세비 안 받아도 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세비를 반납하겠어. 난 특혜도 반납하겠어. 이런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대로 두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망할 날이 옵니다. 자, 아마 오늘 이 후보님 이제 세 번째 답변 하셨는데 처음으로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이 시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지성전결이 명확하면서 잘 쓰고 계셔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진 박사님이신데요. 에너지 그리고 재난안전 최근 아주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사위원회 한 3, 40명이 모여가 토론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우리가 카피를 뭐로 했냐면 국민의 뜻으로 후보자의 진심을 봅니다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심을 바로 보는데 좀 국민들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자면 그 현문 현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반론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서가 가 있습니다. 특정 어떤 후보에 맞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보통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공통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박진감이 떨어지는데 답변을 너무 박진감 있게 해주셔서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10년 전에 2012년도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아마 복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퍼주는 거냐 뭐냐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우리 허 후보님이 그 다음 이제 후보로 나오시면서 이 복지 문제들이 손에 잡히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론은 등장을 했는데 오늘날 후보들이 이제 그 복지와 관련된 이런 공약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좀 조각 파편화된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미 그 여가부 폐지나 경사들 200만 원 문제는 제가 보니까 허경영 후보님 공약에 이미 다 소상하게 밝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중원부원하면서 그걸 이제 이슈로 끌고 가는 이런 측면을 보면서 후보자마다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종합적인 복지 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조금 아까는 좀 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 국가 차원의 종합복지대책의 어떤 주요 골자 손에 딱 잡히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 과연 이 실천 가능한 어떤 걸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 해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대선에 당선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복지 예산이 없어집니다. 예, 복지 예산은 국가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국민 배당금이라 해서 월 150만 원과 노인 65세 이상 70만 원, 노인들은 220만 원씩이죠. 그것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부부 440만 원이 노인들은 돌아갈 때까지 받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달 안에 1억을 주니까 가족들이 한 4, 5억이 들어올 겁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가계부채 2,000조를 갚게 할 것이에요. 그럼 복지 예산을 왜 없애냐? 의료보험료는 중산층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상류층이 내는 의료보험은 더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건 충당합니다. 또 국민연금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낸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람은 낸 것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의료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 없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냐? 예, 우리나라는 세계 12 경제 대국인데 부익부 빈익빈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해가지고 부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자꾸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복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뭐냐? 복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돈이 전체가 7경입니다. 5천만 명을 나누면 1인당 14억씩을 국가에 맡겨놨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은 그 회사 직원들은 정치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 수입을 다 닦아서 버리고 국민들인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없어. 그래서 매월 14억을 맡긴 국민들에게 150만 원씩을 주겠다. 돌아갈 때까지. 노인들은 22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를 적게 낳다 보니까 남자 하나, 딸 하나가 그 집에 자식들인데 둘이 결혼을 하면은 장인 장모까지 4명을 부양합니다. 그러면 남자 하나가 벌어서 4명을 요양병원에 넣어놨다 하면 그 병원비가 한 400만 원이 나가요. 그 월급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부인하고 같이 벌어도 어려워요. 그러면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내 노인이 얼마가 나오냐면 880이 나옵니다. 880이 나오니까 400만 원 공제하고도 아들, 딸한테 돈을 40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가족은 늘어난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민들이 이 저축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편법으로 후원금을 쪼개서 받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쳤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바로 잡아야겠고, 그래서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을 가능한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예산은 없는 대신에 국민이 받아야 될 거, 국민배당금 그거는 확실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강서구에서, 양천구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구청 말단 공무원이 복지 예산 82억을 횡령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어떻게 횡령했느냐? 서민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돈을 자기가 아는 사람 통장으로 전부 여기저기 집어넣어가지고 82억을 횡령했어요. 지금 주고 있는 복지 예산은 모든 국민이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복지 이 예산이 중간으로 뭐 잘 아는 사람 위주로 다 세버려요. 뭐 그때 가서 뭐 직장에 잠깐 뭐 아르바이트 해줬다고 복지 그 기본생활비 주던 거, 기초생활비 주는 거 싹 차단해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싹 줘버리고, 이거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 복지 예산의 지출, 지금 예산의 40%가 복지 예산인데 이거 지출 명시해서 보면 가슴이 목에서 피가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숫자가 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계각, 항하나, 불무, 동그라미가 96개입니다. 이런 숫자를 인수분해해서 미적분까지 뽑아내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국가예산 집행을 보면 이거는 그냥 완전 사기야, 사기. 국민을 아주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응? 절대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예산의 40%가 복지예산으로 새나갑니까? 없앱니다. 없애고 국민 배당으로 통일하고 노인들에게만 복지예산 70만 원. 그건 건국수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복지예산 안 줍니다. 장애인들도 월 150만 원. 장애인 노인들은 220만 원. 모든 것이 국가 배당금으로, 국민 배당금 1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통장에 꽂히지 않는 사람은 즉각 신고하면 돼요. 왜 내 통장에 복지예산 국민 배당금 안 들냐? 국민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한 데 대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준다는 그거 뭡니까? 기본소득 그거 뭡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월 8만 원씩 받게. 그건 복지예산입니다. 왜 복지예산을 초기 예산을 만들어서 1년에 50조니 100조니 사면서 예산을 정해갑니까? 예산을 아껴서 쓰면 충분히 쓰는 거예요. 추경 예산을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죠. 우리가 뭐 거짓입니까? 아버지가 자식 보는데 창피하지. 어떻게 8만 원을 받으면서 아버지 기본소득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산 40%의 복지예산 이거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전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번째 질문 묵수하겠습니다. 유구환 박사님, 좋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구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집안이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보통신 발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사소한 사고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망까지 두들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정보통신 재난안전 대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보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정보산업 시대입니다만은 머지않아서 우리는 양자산업 시대로 들어갑니다. 양자산업 시대가 되면은 이 정보통신, 정보산업은 어느 나라나 공유하게 됩니다. 뭐 시스템을 지킬 필요도 없고 뭐 전 세계가 공유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뭘 개발한답시고 자기 거다 너희 거다 하고 특허권을 싸우지만 양자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하나의 해피엔딩에 불과해요. 그래서 앞으로 양자산업 시대를 열기 위해서 4차 산업단지를 러시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버드버스크 연해주에 4차 산업단지를 만들고 양자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는 내가 대통령 되면은 5년 안에 10만 불을 달성합니다. 세계 경제 1위 국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15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만 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간 데는 커피숍, 식당,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핵발전소도 우리 핵기술도 세계 1위예요. 우리 정보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보산업은 양자산업의 앞에 맥을 못 쓰게 돼요. 그 양자산업 다음에는 영성산업 시대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한민족의 양자산업과 영성산업이 결국 세계인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세계 통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유엔본부도 우리나라 오게 됩니다. 이런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과거나 훑어보면서 권위주의 시대 국회의원들의 행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보안은 이미 중국 여기서 만들면 그 다음날 중국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가버리고 황우석 박사가 복제를 성공하니까 그거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논문에 하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제 둘리를 복제했으면 됐지. 이게 종교에 부딪혀서
우리의 양자 산업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생명 산업을 그대로 눌러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생명 산업을 해가 우리가 왜 미국, 중국에, 일본에 가서 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종교에 갇혀가지고 이 생명복제 산업에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한 500만 명의 인력이 지금 그걸 못하게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뭐 종교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윤리다 뭐 이래가지고 생명복제 기술을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해요. 왜 화장을 합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 묘를 써놓으면 생매장 해놓으면 얼마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는 그 뼈만 가져오면 DNA를 추출해서 아들이 금방 태어나는 거예요. 금방 죽었던 아들이 어머니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장명문화 돌아가야 됩니다. 6월만 있으면 1억 년 된 맘모스 빼가지고도 지금 맘모스를 DNA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조상들의 뼈를 생매장을 해야 됩니다. 황제 파괴를 하지 말고 그걸 태울 때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유골을 나중에 우리가 뽑아서 DNA를 가지고 추출하면 자기 죽은 딸도 살려낼 수 있고 자기 죽은 아들도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다. 가서 유골 파가지고 DNA 가지고 합성해버리면 엄마가 태어나요. 이런 좋은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 양자 산업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지 무슨 한다는 짓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세계 만방에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와야 되고 앞으로 정말 양자 산업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산업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자력 기술도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을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장 환경 친환경적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옛날에 기술이 미진할 때 체르노빌 같은 데가 폭발하고 그 천재지변으로 일본의 발전소가 폭발돼서 좀 문제가 생겼지만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약속된 시간이 이제 15시 3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질의를 1분씩 하시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2분 정도 답변하시면 15분 정도가 늘어나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소상공인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말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시 30분이 아니라 16시 정도면 돼야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자, 패널 후보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우리 패널 5분 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셔야 되겠거나 아니면 첫 번째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모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국방 안보 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병우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경영 후보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 배당금 제도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나왔다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 제도 발상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하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투자와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정세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세금을 늘리는.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세는 금기 아닙니까? 표하고 관련되니까. 역시 허경영 후보님께서도 국가혁명을 얘기하시면서도 배당금 제도는 말씀하시면 정세 같은 데는 영 금기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 대역을 해서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또 국민에게 정세까지도 당부를 할 수 있어야지 배당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말씀을 자세히 우리 배 회장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국가 예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금을 오히려 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합니다. 정여세도 폐지합니다. 정권거래세도 1억 미만은 폐지합니다. 왜 지금 이러냐면,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1년에 다 해봐야 3조 원 미만입니다. 이런 거 폐지합니다. 국가가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좌파적이면서 가장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극우 세력은 없고 저보다 극자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70만 원씩 건국수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겠다. 이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복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지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신교육대 국회의원들 300명을 보내고 나면은 100명을 뽑아요. 뽑아서 아니 그거 법으로 통과 못하겠습니까? 단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특히 없애는 세금 중에 부동산 양도세 폐지합니다. 중산층까지는 가정주부가 빼빠지게 세금 내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투자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벌지 않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니까 부동산 양도세 폐지, 부동산 보유세 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쓸데없이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됩니다. 기름 넣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뭐 때문에 또 보유세를 매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세금을 내는 가정주부,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부가 남편도 없는데 생활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집 가졌으니까 세금 내라, 주택세 내라, 재산세 내라, 이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법이 있는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멀쩡한 가정주부들한테 세금을 그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건 우리가 그런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를 제 공약을 또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뭐 우리 존경하는 배장님은 뭐 우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시고 또 뭐 이렇게 참 날카로우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뭐 경제풍을 잡지도 오래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배장님 말씀에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애껴 써서 어쨌든 노인들에게 우리가 효도 좀 하고 살아보자. 국민배당금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몇 달씩 요양병원비 못 주는 사람들 우리가 부모한테 좀 효도 좀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것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고론희 박사님 네. 제가 추가적인 중간에 또 보충 지도하고 하셨는데 아마 좀 더 여쭤보신 네.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후보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독특한 그 발상, 아이디어 이런 게 많아서 여기도 뭐 재미있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주고 뭘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주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전자, 기계, 화학이죠. 근데 이게 30년 이상 이걸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저는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했다가 엄청나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30년 동안 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19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78년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되는데 78년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98년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2018년 베이비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3,600개가 없어지고 어린애 10명에 노인 1명 있던 나라가 어린애 1명에 노인 10명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출산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수술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게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정관수술 받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반대했죠. 나는 이미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2020년쯤 되면 세계적인 저출산 1위가 될 거다 했는데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 세금을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전국에 2년 동안에 74억 8,2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냈습니다. 예, 제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어떤 재벌 수준이 세금을 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500억 냈을 거예요. 예, 종합소득세 한 500억 냈을 겁니다. 저는 돈 버는 기술이 많은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3만 불로 15년 동안 일해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 뜨고 있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뭐 이런 말 하니까 나는 조폭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우리 경제 3반불 시대 지금까지 그대로 15년 동안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요 대통령이 되면 5년 안에 10만 불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양자산업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영성산업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지금 생명산업을 불길 걸어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다른 나라 가서 돈 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종교 내세워서 많은 청년들을 실업자 만들어 놓고 생명산업 못하게 하고 윤리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절단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벌 수 있는 거요. 지금 삼성이 삼성바이오 산업을 시작했죠. 머지않아 생명산업이 일어나면서 양자산업이 붐을 탑니다. 그걸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양자산업을. 그 다음에 영성산업을 주도해서 제가 혼자 종업 없이 강의만 해서 2년에 약 80억의 세금을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제 혼자 종업은 한 명 없습니다. 제 혼자서 강의해가지고 74억 8,200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냈습니다. 법인은 말이 법인이지 제 혼자입니다. 주주는. 그 세금 많이 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500억 정도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냈을 겁니다. 그럼 종업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그게 기술이에요. 굴뚝 없습니다. 공장 없습니다. 대한민국 산 좋은 게 많아요. 저 골짜기마다 돈다발이 더 붙어 있어요. 그거 다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밭만 우리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산골짜기도 왜 미국 사람들이 저 인도에 티베트에 가서 명상하고 앉아 있습니까? 돈 써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금수강산이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물이 나오고 골짜기마다 좋잖아요. 우리는 생명산업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경제 대한민국을 임기 5년 안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을 못 만들면 내 대통령 사퇴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아까 1세션 할 때에 비해서 두 번째 세션에 들어오시니까 이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우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후보님 공약을 차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트가 많습니다. 아마 제 따라 오는 코미디도 없을 겁니다. 이제 김태진 박사님 혹시 저는 최근에 그 물류창고라든가 평택화재, 아파트 붕괴 등 이런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인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대안이 계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39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25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9% 나가던 사람들이 25% 내려가고 내가 아마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의 뭐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습니다. 말은 39층까지 39% 지지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25%로 무너져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만 덕실거려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3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절벽된다. 빨리 출산 정책 세워야 된다.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0만 원 주자. 그게 30년 전에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렇게 됐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못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국가가 정신 차리고 있는 허경영 대통령 한 사람이면 우리나라 살립니다. 더도 필요 없습니다. 더도들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면 전부 혼이 나가 있어요. 혼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똑바로 보질 못해요. 저는 불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데리고 저 시베리아로, 저 중국으로 나가서 세계 통일을 해낼 겁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션 2개를 좀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분들은 지지를 여기로 이것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잠깐 앉아서 먼저 손을 먼저 드시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국회 출입 대기자로 있는 김영구 대기자입니다. 예. 마이크.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저는 마이크 패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간 관계상 3분으로 제한할까 합니다. 3분으로. 예, 저는 국정원의 출입기자를 오래 하고 북한을 20여 차례 다녀와서 북한의 UN 산하기구의 WFP의 식량 배분 감독관으로 북한에 가서 일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이 600조 원 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권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에 의해서 예산 600조 원 넘는 예산권을 동결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나 국방이나 이런 거를 우선순위도 갖고 3분의 1 정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에 의해서 그건 대통령만의 권한이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헌법 76조이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어주게 하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목표 기득권자의 향유 내지 독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수도권의 Y시의 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시 해서 그런 적으로 전부 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시장 분수들이 전부 다 지금 독점적인 향유에서 부동산이든 개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을 혁명적인 결단을 갖지 않고는 국가 개혁을 못합니다. 실행이 따로이죠. 우리 선생님 말씀은 질문 내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됐죠? 예. 네. 오늘 딱. 선생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문이 3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문의 3대 요소, 모양과 뜻과 소리죠. 그와 같이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뜻을 또 소리에 또 그 모양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예산을 완전 분석해가지고 30년 전부터 해왔고 국가 예산이 1년에 불어나는 23%씩 이렇게 증가해가는 이 이유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의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은 돈을 버는 기술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산업과 양자산업과 또 영성산업으로 대한민국에 쓰지 않는 이 산악지대를 다 우리 돈을 버는 곳으로 만들어서 전혀 걱정이 없는, 돈 걱정하고 살지 않는 그런 사회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베리아나 몽고로 진출을 하면서 한민족이 북쪽으로 뻗어나가야지 동서감정으로 자꾸 연루되는데, 그래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전경도로 바꾸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경전도로 바꿔버리고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를 충강도로 해버리고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로 바꿔서 이 반도에는 3개의 도가 남아있고 동서를 화합해버립니다. 그러나 경상도 전라도의 말은 앞으로 금지됩니다.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서 화합을 해가지고 북으로 우리는 진출해 나가면서 북한과는 군사적인 충돌도 없으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주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경제 성장의 기술, 동일이 150년 걸린 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5년 만에 만들어냈듯이 우리나라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90력이 딱 모이면은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손을 좀 빨간 목소리 하신 분, 빨간 목소리 하신 분,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예. 마이크. 잠시만 지금 보라는 쪽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이크를 좀 잘해주세요. 마이크. 왜 마이크를 안 놔둬? 동영상 아니 지금 한번 받으시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장애 당사자니까요. 예, 우리 허영남 후보님 공약 중에 예, 장애인이 유엔에 발표하면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고, 예, 우리 국내도 등록 장애인만 250만 명이 넘는다고.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하게 무슨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들 우리 사회에서 옳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혹시 이것인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 5천만 명은 잠정적인 장애인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불구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장애인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천만 잠정적인 장애인들, 이분들도 자기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국민 배당금을 주고 노인이 되면 220씩 주고 부부 440이 나오니까 장애인들 생활은 지장 없지만 장애인의 보행권이나 또 시설물,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 보행권, 장애인들이 구조를 요청할 때는 누구나 옆에서 장애인들을 적시 케어할 수 있도록 이런 국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의 피난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인을 먼저 보호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아직 잘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되면은 아주 선진국 장애복지 전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 한 분, 이 한 분인데 각자 30초씩 간단하게 이쪽이 먼저, 저쪽은 그렇게 해주시죠.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통무예를 전담하고 있는 무예신문의 임종상 기자입니다. 예.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전통무예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있고, 예. 그 전통무예 천리까지 입으시면서 예. 전통무예인들의 무예 정신을 일깨우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또 무예인의 표 450만 명의 표가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우리 450만 명의 무예인들이 여명인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무예회관 하나도 없어요. 네. 무예인의 무예 정신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입장에서 없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예, 한마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환불 무예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랑도에서부터 우리는 참 무예를 우리가 조선시대는 무관을 너무 무시하고 문관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뭐 이런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 무예인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중고등학교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는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단점이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즉 태권도 1단, 합기도 1단, 뭐 유도가 1단이라든지 이렇게 스포츠에서 단점을 소지한 자는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최우선입니다. 이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애들의 과외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애들을 각 무술 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무예하는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도장 만들어 놓으면은 수많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점을 따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무예 얼마냐? 무술이 몇 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가산점을 주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예인들을 존경합니다. 무예인들이 생활이 나아지려면 무예인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예인들의 정신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의병이 달리 의병입니까? 무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뭐 선비들은 다 도망가고 무예인들만 모여가지고 의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때 구해주기도 했죠. 일본군하고 싸웠는데 이 무예인들을 예우를 반드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예회관도 서울에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분 모르겠습니다. 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바쁘신 일정에 초경희 후보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떡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떡은 고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음식이며 대소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떡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떡 조리과학 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떡 과목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떡 산업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제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생일날 생일 선물을 보내는데 나이가 30살이 넘은 사람은 떡을 보냅니다. 떡을 보내는데 하루에 30만 명의 생일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1살짜리든 2살짜리든 100살이든 생일날 생일떡을 대통령이 보내요. 그 안에는 금일봉 10만 원이 들어있고 대통령 생일 축하 카드, 또 그 안에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내는 야전 잠바, 대통령 마크가 찍힌 잠바 노인들이 입을 때 아주 좋은 잠바를 넣어놓고 거기에 생일떡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이만해요. 이것이 생일날만 딱 되면 집에 배달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받으면서 독신 가정이 많습니다. 이걸 받을 때 부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생일떡을 보내주는구나. 이러면 이 떡을 어떻게 생산하냐? 각 지역에 떡을 만드는 공장들이 그쪽 지역의 생일떡을 책임지게 되니까 지역의 떡이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주는 진주 지역의 떡 공장들이 동원돼서 떡을 만들어야 생일날 보낼 거 아닙니까? 예, 진주 경상남도 지역은 경상남도 떡 공장들이 발전될 거고 전국이 이런 떡 공장들이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또 떡을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30살 미만은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데
빵 공장들이 이제 발전될 거고 30살 넘은 사람의 생일은 떡을 보내는데 왜 두고 먹으라고 두고 좀 그걸 잡수라고 이제 떡을 보내니까 케이크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이래서 제가 준비한 공약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은 그 가난한 국민들 저 고시방에 들어앉아 한 평짜리 들어앉아가지고 고생하는 청년 입사시험에 맨날 떨어지는 청년한테 대통령이 생일떡을 딱 보내고 거기에 격려 편지를 딱 써놓으면 젊은 청년이 애국심이 생깁니다. 눈물 흘립니다. 이런 대통령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뉴스통신에서 선정한 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 모니터 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업 현장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정치에 어떤 일을 해달라 어떤 조건을 달면 후보일 때는 해줄 것 같은 알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현실에 그 자리에 여기 남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들어가면 다 변해.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약 자체를 사실은 이제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많이 신뢰는 떨어졌고 정치인들한테 저희도 또 이제 환멸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40%의 반대가 있어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60%가 찬성을 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밀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기업 마냥으로처럼 전사적 리스크 관리하는 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본인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주고 노사에게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을 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이런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돗물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고 물값도 엄청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외국에 비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에 연락하셔서 대대적으로 수돗물 직접 마시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독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2030의 젊은 청년들에 위해서 정책과 전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2030이 많이 지금 부동산 내경영 대단 회장님, 우영기